지금부터는 청문회 소식과 정치권 소식,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청문 전국 가시밭길이다, 먹구름이 가득하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를 꼽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총평 한 말씀씩 들으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예고했던 것 치고는 좀 공세가 그렇게 매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준비를 좀 단단히 해서 그야말로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제보도 받고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캐고 물어서 후보자가 꼼짝 못하도록 이런 정도까지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만을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회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청문회라는 게 잘 되려고 하면 이 내용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질의응답으로 가야 이야기가 재밌어지거든요.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다 들고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는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고발한 당사자는 의원들이긴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안다는 전제로 그 다음 질문을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한동훈 후보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프레젠테이션 7분 동안 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7분이 지나고 나면 장관 후보자의 마이크는 열려 있지만 질문하는 사람의 마이크는 그 순간부터 닫히거든요. 네. TV를 보는 분들한테는 한동훈 후보자의 변명만 계속 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김남국 의원, 이수진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 문답식으로 하질 않아서 좀 몹시 아쉬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기에 어떤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면 저랬구나라고 알게 되겠지만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였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두 분 다 예상했던 것보단 날카로운 청문 전국이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청문회가 아무래도 가장 또 관심을 끌었던 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는데 인사말에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가 됐는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면서 한 후보자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를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가 잘못 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 무렵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3월이었죠 그때 이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입법 완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윤 당선인이 그 당시 검찰총장인 때 이거는 부패 완판이 된다라고 반박하고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예. 기억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검수완박 완수를 계속 줄기차게 외쳐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입장이 싹 바뀌더니 더 이상 이거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검수완박을 지향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검수완박까지는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미완의 상태.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들어져야 이제 완벽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계속 줄창 주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입장을 딱 바꾸고 오히려 이제 그 한동훈 후보자나 국민의힘 쪽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검수완박 갖고 왜 프레임을 거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검수완박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자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원조가 그쪽인데 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그렇게 결국은 가려고 한다는 것도 지금 의도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보면 역시 국민의힘은 이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성
지적을 하면서 그 보완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막 구체적인 보관도 꽤 있을 텐데 그거를 다 공개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검수완박 입법이 좀 부적절했고 위헌의 여지가 있고 이런 정도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놓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길어서 언론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수완박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다시 이렇게 좀 청문회에서 불거지면서 이것이 여야의 정쟁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수완박이란 말은 작년에 한 정치 유튜버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는 구호로서 만든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로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해왔고 그 당시만 해도 의원들이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완전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걸 빼앗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법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자는 쪽으로 이제 주장이 좀 옮겨가다가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제 지지자들의 주장이 압도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검수완박을 쓰기 시작을 했고 뭐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뒤늦게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노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다분히 도발을 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이제 왕세자의 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도 제가 장관이 되는 것은 이미 끝나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저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부딪히면서 논쟁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의원들,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 막 말이 시끄럽게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그런 데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했는데 지금 당장은 시원하겠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를 출석하면서 운영해가는 과정에는 법무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뭐 자세나 그리고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정훈 평론가도 비슷하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뭐 본인의 평상시 성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검사치고는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도 분명하고 자기 주장도 분명한 또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상당히 좀 흡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심하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이미 판단을 끝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향후에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전제로 까는 거고요. 특히 검수완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을 경우에 이거를 흔쾌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좋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지금 이제 그 검수완박 입법 완료해 놓은 법들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아마 뚫어 나갈 것으로 전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보고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어떤 일단의 판단 그런 것들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때마다 늘 되풀이되는 원인 중에 파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료 제출이 성실하다 그렇지 않다 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이 청문회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열리기까지 오늘 나오는 데서도 사실 자료 제출 문제가 청문회 초기에 이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청문회 기준에 맞췄다라고 한동훈 후보자가 설명하고 있지만 그때와 또 기준이 달라졌고요. 이제 제기한 문제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충분히 필요했는데 한덕수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그냥 자료를 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은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가 정말 개인적이고 민감한 자료라서 공개를 못하는 것을 전제로 자료 제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공개했을 경우는 그것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료 자체는 제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정 자체에서는 언론이 하고 있는 의혹 제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알고 싶어 하는데 자, 제 딸의 문제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답변이어서 지금 보면 따님의 문제는 부인이랑 딸이 하고 있어 나는 모르겠다. 건물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면 내 소유지만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다. 사실 그 전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오든가 아니면 서류로 제출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동훈 후보자의 대응이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일단 주장하고 있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하다가 4번이나 좌천된 피해자다 이렇게 또 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또 신경전,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1호 타겟으로 지금 삼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야 모두 지금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팩트를 굉장히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 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어찌됐건 그만두도록 하거나 그만두지 않더라도 최대한 흠집을 많이 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돼서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그때 이제 새로운 전선이 아마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미 그 전선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순간도 아마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하다라는 프레임이라든가 또는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프레임이라든가 그런 프레임을 계속 걸어나가는 그런 1호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이면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더 많은 위원들이 포진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뭐 계속돼선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최대한 흠집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단 이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좀 거뒀다고 보십니까? 전 오히려 지금까지 언론들의 의혹 보도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아이고 저분 하시던 것과 그러니까 기소하던 때 수사하던 때와 본인 행동이 너무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그냥 신문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이 되게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어느 순간 정치로 넘어갈지 마음먹었는지 저희가 모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 마지막 순간에는 정치로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했던 행동들이 있죠. 이것이 행정부 안에서 일으켰던 파장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런 점에서는 더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저분 현재로서는 검사였고 검사는 그만두고 나서 법무장관을 하실 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이 다음엔 정치를 하실 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본인에게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렇게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행정부랑 잘 돌아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민주당이랑 격렬하게 각을 세우고 싸우느냐로만 보여주면 그것이 본인의 인기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일 잘했다는 소리 못 듣는다 하더라도 한 정파의 지지자들로부터는 야 한동훈 장관 시원하다는 이야기는 끌어낼 수 있게 될 텐데요. 그것 자체가 당장은 재미있겠지만 당장은 신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당선자께서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 후보자의 이 후보자 꼬리표를 아직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 인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요원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또 장관 후보자들도 있고 지금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런 출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 없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윤 당선인이 몇 사람을 낙마를 시키고 자진사퇴 시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지명 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민주당의 요구는 절대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한 명 예를 들어 낙마했다, 또 2명 낙마했다, 그 정도에 과연 만족하겠냐 하는 거죠.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트집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것까지 보면서 이제 아마 판단을 내렸겠죠. 과연 한덕수 카드를 끝까지 고수해 갈 거냐 아니냐. 이거 고수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생사 여탈권을 지금 민주당이 다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다수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당신들 정치적 부담 안을 거 안고 뭐 혹시 이득이 있으면 이득 챙길 거 챙기고 당신들에게 아예 이 부분은 맡기겠다라고 지금 이제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나머지 장관들이라도 챙겨서 갈 수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끝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전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역시나 통합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처음부터 총리 후보자라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람을 추천을 받았으면 나머지 문제에서 좀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제 눈에는 바둑으로 치면 사석, 버리는 패가 되어 있는 거죠. 뭐 통과가 안 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가장 요즘 나온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거치는데 별게 없더라, 나오는 게 없더라, 임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제 측근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후보자 본인도 강행의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는데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무슨 수로 한덕수 총리를 부결을 안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시키세요라고 오히려 권하고 있는 입장, 그러고는 책임을 반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윤석열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두고 정호영 후보 같은 분을 제가 딱 한 사람을 자꾸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정호영 후보 같은 분까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임명을 하면 이 책임이 반반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강경하게 들고 나올 카드가 뭔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 돼서요. 좀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요. 내일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 20대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열립니다. 대규모 행사로 열리고 그리고 25분 정도의 취임사가 예정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면 됩니까?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취임사죠. 어떤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까 이제 하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취임사 중에서도 이제 역시 그 가장 핵심 키워드에 이제 국민들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올 건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고요. 어찌됐건 내일 취임사가 상당히 임팩트 있게 나와줘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지금 거의 못 보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기대감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거를 취임 초반에 확 끌어올리려면 일단 취임사 때부터 뭔가 확 치고 나오는 그래서 국민들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 차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이제 전 정권과 이제 단절된,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긴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실 것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